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4천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하락하며 코스피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요. 주식시장 등 다양한 경제 이야기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요즘 변동성이 워낙 커서 지금 보니까 7,500대까지 내려앉았네요. 네, 어쩔 수 없는 변동성입니다. 우리가 거래대금을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은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와 연관된 종목들의 거래대금이 거의 96%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 우리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삼전닉스와 연관되는 종목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비중이 50%가 넘고 그 연관된 비중만 시총을 따지면 70%가 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를 때는 폭등, 내릴 때는 폭락,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런 괴물 실적, 슈퍼 실적을 발표한데도 일종의 세로 현상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모두 7%대, 8%대 급락을 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시장 전체를 끌어내렸고 매도 사이드카가 또 나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급등이나 급락을 막으라고 있는 게 이제 서킷 브레이커나 매도 사이드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올해만 해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32번째 이게 발동이 됐어요. 제 역할을 좀 못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그렇죠. 나와요. 그만큼 쏠림이 심하다라는 거고요. 삼전 닉스에 한국 경제도 달려 있지만 한국 증시가 달려 있다는 걸 역설적으로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신기록 또 나왔는데 네. 오늘 주가는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건지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 돼요? 다각도로 좀 봐야 되겠죠. 우선 시장은 항상 옳기 때문에 예. 시장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을 놓고 보면 89조 4천억입니다. 작년 대비 그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1,800%가 넘거든요. 예. 19배, 20배나 폭증을 한 거니까 예. 어떤 기업의 영업이익이 1년 만에 20배가 늘어납니까? 그러니까 현재 주가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또 하나의 쾌거라고 할까요? 연간으로 따지면 아직까지 전 세계 영업이익 1위가 엔비디아인데요. 네. 이번 분기만 따지고 놓고 보면 우리의 삼성전자 89조 4천억이 당당 1위입니다. 세계 우리 탑이군요. 탑입니다. 우리 밑에 예. 엔비디아도 깔았고 그 밑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요 정도거든요. 예. 여기를 모두 다 이번 분기에서 제쳤다라고 볼 수 있어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는 연간 영업이익으로 세계 1위가 삼성전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현실화되는 이제 그런 느낌도 받았었고요. 자, 그런데 시장은 왜 이렇게 밀렸었나? 일단 기본적으로 89조 4천억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증권업계에선 앞자리가 어쨌든 굿자를 좀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도 잘했는데 예. 더 잘하지 못해서 여기에 대한 실망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약간 전교 1등은 왜 못했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성적으로 그러니까 전국 1등이 그러니까 1등인데도 그 성적이 안 나왔다 이렇게 해서 빼는 느낌. 그렇게 워낙 좀 잘하면 기대감도 높아지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렇게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론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 보면 메타발 이슈, 즉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러니까 우리의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엔비디아 칩을 사주는 이런 빅테크들이 카펙스 투자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냐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우려도 어느 정도 좀 여기에 녹여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의 많은 전문가들과 시장 상황을 놓고 보면 디램 가격이 급락을 했다라든가 수요가 급감을 했다라든가라는 흐름들은 보여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는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좀 경종을 울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다다음 주쯤에 이제 중국의 창신 반도체죠.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양쯔 메모리.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도 서서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기의 이 점유율을 지금 한 9%, 10%까지도 좀 넓혀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겸사겸사 암묵적으로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중국에서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는 빨리 따라잡기 어렵다고는 하는데 네. 디램 같은 경우에는 빨리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저는 보세요? 속도는 더 빠를 것 같습니다. DDR4 정도까지도 이제는 온 것 같고 HBM3도 된 것 같거든요. 이제 그렇긴 한데 이제 문제는 이 속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원래는 이제 더 많은 증설 투자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물량으로 큰 치킨 게임이죠.
중국의 반도체를 완전히 싹을 죽이는 이제 그런 전략을 취했어야 됐었는데 예. 이번에는 어떤 식의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증설에 있어서 조금 주춤했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좋은 점은 이렇게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찍히고 영업이익률도 정말 천상계 영업이익률도 나오기는 했지만 하지만 반대급부로는 뭐 물론 중장기적인 악재이긴 하지만 중국을 너무나 키워줬다. 중국이 요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자신들의 점유율을 조금씩 넓혀갔다라는 점은 예. 앞으로 훗날에 또 하나의 우리가 좀 어떤 좀 불행의 싹을 좀 키워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대급 실적에도 이제 주가는 떨어지는 그런 삼성전자 그 주가 추이를 좀 짚어봤는데 상반기 목표 달성 장려금 지급률도 이제 공지를 했고요. 네. 앞서 이제 성과급 좀 그 정하는 문제를 놓고 이제 노사 간의 갈등도 있었는데 그 여파는 앞으로 좀 없을까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예. 요번에 이제 89조 4천억이었잖아요. 여기에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성과급을 주려면 충당금을 빼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직원들, 임직원에게 줄 성과급 충당금을 좀 빼놨다. 그 예. 액수가 뭐 20조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 20조 플러스 알파가 없었으면은 89조였으니까 109조가 찍히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우리 체감상 영업이익 100조라는 것과 89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노조들의 성과급 때문이야라고 돌리는 목소리가 함께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이번에 나온 뉴스 이 TAI는 우리가 예. 말하는 그 성과급 6억, 뭐 14억 이런 거랑 다르게요. 이 반기별로 주는 일종의 성과급이고 이제 최대치가 100%의 이제 한계가 있는 이제 그런 성과급이긴 한데 이걸 놓고도 지금 벌써 비반도체 노조는 우리는 왜 50%냐 이렇게 좀 반발하고 있고 또 16일 날 어느 정도 또 뭐 행사도 갖는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것과 좀 관련해서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예. 증시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모든 문제는 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요.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모든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우리가 모르는 동발 악재, 뭐 가령 트럼프 대통령이 칩플레이션의 원인이 메모리 반도체다. 뭐 이래서 압박을 한다든가. 이제 이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악재잖아요. 그런 게 떠올라 가지고 하이닉스 주가가 뭐 200만 원도 깨지고 180만 원이 가고 삼성전자 주가도 20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지고 이렇게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저는 주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예. 지금도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 국가보다도 먼저 떼가는 영업이익에서 떼가는 성과급을 그냥 모른 척 쉬쉬했는데 만에 하나 뭐 AI 산업이라든가 이 소위 말하는 성과는 영업이익의 어떤 이런 흐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회사 실적과는 주가는 실적과 무관하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저는 관련 주주 소송이 본물처럼 나는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질 땐 항상 책임을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뭐 영업이익에 떼가는 이런 것들을 성과가 물린 마치 당연시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건 상법 개정된 상법에도 어긋나는 그런 행태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 추이가 지금 당연시하고 있는 이 성과급 문제까지도 주주 소송까지도 커질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얘기를 또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호남 클러스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부가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이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일단은 뭐 이 성패에 따라서 또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은 좀 어떻게 근데 보고 지금 계세요? 성패를 놓기에 이게 워낙 큰 장기전이기 때문에 이 이슈를 가지고 이게 잘 져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오르고 뭐 안 되면 떨어지고 이런 재료 같지는 않고요. 일단 저 자체로만 놓고 보면 속도전입니다. 보통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 때 지분 확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땅 매입, 용인 때도 그랬었는데 이제 정부에서 벌써 알박기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 예. 정부에서 이제 저게 찍어준 것 같아요. 전남, 광주 군 공항을 해서 저기가 용인보다도 사이즈가 훨씬 더 크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이고 저기에 대한 반응은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정부 측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되게 흔쾌히 받아들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가 됐고 그 다음에 챙겨봐야 될 부분은 이제 용수, 물과 그 다음에 전력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와 또 이거는 이제 지자체 몫이거든요. 과연 원전을 질지 SMR을 질지 필요한 전력은 또 어떻게 할지. 예. 용수 역시도 정부는 뭐 70만 톤, 100만 톤도 가능하다. 지자체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도 이제 불과 또 작년만 해도 여기가 또
그래서 가뭄 지역이고 물 부족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물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법이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아마 전력과 용수 부분만 어느 정도 뚜렷하게 그림이 나오게 되면 또 정부가 원하는 대로 뭐 빠른 또 들어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시기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좀 이제 구체적인 로드맵도 이제 추후에 나오게 될 텐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프로젝트를 이제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겠다 이런 얘기가 공지가 되면 관련 테마주나 주변 땅값 뭐 이런 거 들썩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예. 좀 문제인 것 같죠. 이게 너무나 긴 이야기이기도 한데 벌써부터 뭐 광주, 장성 인근 지역에는 또 아마 이제 공항이라고 했으니까 인근 지역 땅값이 또 올라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게다가 주식시장에는 일명 호남 테마주들이 많이 뜨고 있어서 앞자리가 이제 금호가 붙은 주식들은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또 급등락을 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예. 이게 좀 이면인 것 같습니다. 어두운 이면. 왜냐하면 이게 긴 시간이 필요로 하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이게 뚝딱 뭐 2년 내, 3년 내에 막 착공되고 지어지는 그런 대목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땅값 상승이라든가 이렇게 과도하게 테마주가 들썩이는 부분들은 이제 당국에서 어느 정도 좀 컨트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 등 다양한 경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대를 모았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건조 사업에서 독일 업체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우리 한화오션은 아쉽게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노후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할 디젤 추진 잠수함 계획을 발표하며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카니 캐나다 총리는 TKMS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다음 순위인 한화오션과 협상을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잠수함 12척을 건조하고 30년 동안 유지와 보수, 운영하는 비용을 합해 최대 60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장마 전선이 중부 지방에 머물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한데요. 관련 내용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 화상으로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체 전선이 북쪽으로 밀려 올라오면서 새벽부터 수도권에도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 네. 설명해 주시죠. 새벽에 비구름이 많이 들어왔죠. 이 비구름들이 조금씩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충청도 남부에 강하게 이어졌던 비가 조금씩 동쪽, 그러니까 경상북도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가 가장 많이 내리고 있는 지역은 충청북도 영동에 시간당 한 44.5mm 비가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도 시간당 30mm 안팎, 그러니까 경북 영천이나 포항, 칠곡 이런 곳에도 많은 비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호우 경보와 주의보 지역이 조금 넓어지고 있는데요. 그 경보 지역은 충청북도 영동과 금산에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고, 호우 주의보 지역은 경상북도 김천, 그리고 영천, 칠곡, 대구 중부, 그 다음에 전라북도의 무주, 충청북도의 옥천이나 성주, 그리고 전라북도의 익산, 완주 이런 지방에는 호우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라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충남 금산 지역에 시간당 6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부지방의 폭우가 내일 더 심하다라는 예보가 있더라고요. 지금 다른 지역으로 이런 호우 경보, 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이 비가 지금 현재 동쪽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오늘 오전 상황이 지나면 비구름이 일단 빠져나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전까지가 오늘은 이제 거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내일과 모레 또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주로 이제 예상 강수량은 최고 80mm 정도의 비가 예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은 그보다 좀 많은 비가 내일과 모레 이틀 사이에는 최고 150mm의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이 비가 고로 길게,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이어지면 피해가 적어지겠지만, 우리 오늘 아침에도 보듯이 비가 한 지방에 집중되는 형태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50mm 비가 한꺼번에 집중되면 큰 피해가 이어질 수 있겠죠. 왜냐면 비가 다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데, 그래서 호우 경보가 내려지는 지역은 3시간에 9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경우인데 호우 경보가 내려지는데, 이렇게 호우 경보가 내려지는 지역에서는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장마를 보면 비가 오락가락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좁은 지역에 짧지만 강한 비가 내리는 경우도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아, 비가 강하게 내리는 지역이 좁아지는 이유는 이제 보통 이제 장마철에는 남쪽의 더운 공기, 북쪽의 찬 공기 이렇게 표현을 하죠. 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는 단계에서 비구름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공기의 성질이 좀 더 세게 부딪히면 그 비구름이 생기는 지역이 좀 좁아집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좁아지는 지역에 강한 불안정이 형성이 되면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에서 강한 비가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정체전선의 특징, 그러니까 동서로 길게 이렇게 비구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름이 지나가면 또 다른 비구름이 다가서고 이런 형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좁은 지역에 이 비구름이 머물게 되면 이렇게 이어지는 강한 비구름들이 연속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은 비가 이어지고 이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비가 내릴 때 이 비를 어떻게 잘 빠져나가도록 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변에 있는 위험한 지역은 미리 좀 살펴보시고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태풍도 관심입니다. 제9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고 있는데 초대형 태풍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미칠 네. 영향은 어떻습니까? 현재 9호 태풍 바비가 괌 북서쪽 약 한 500km 부근 해상에 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로 좀 멀리 떨어져 있죠. 하지만 강도는 매우 강합니다. 지금 이 태풍이 5 정도의 강도를 1, 2, 3, 4, 5로 구분할 때 가장 강한 강도로 발달을 했는데요. 중심 부근에서는 최대 풍속이 시속 한 200km가 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달리는 기차를 넘어뜨릴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위력인데 이제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그 태풍이 가는 길이 우리나라 쪽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강한 강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주말쯤에는 대만 북쪽 정도를 지나서 중국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이 이제 태풍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좀 떨어져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 쪽으로 많은 수증기 공급이 가능한 그런 형태이죠. 그래서 아직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데요. 이제 태풍이 중국에 상륙한 뒤에 저기압으로 변했을 때 이 저기압이 갖고 있는 비구름이 우리나라로 이동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집중호우로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상황은 조금 이제 뭐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중부지방보다는 북한 쪽에 이 비구름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북한에 많은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이 비구름 남쪽 경계, 그러니까 비구름의 태풍이 변질돼서 생기는 비구름의 남쪽 경계가 우리나라 중북부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어서 아직 완전히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태풍이 이제 아직은 멀리 있고 올라오면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태풍의 진로에 대한 관심을 좀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강풍이 오지는 않더라도 수증기를 공급해서 비가 더 많이 온다든지 하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리고 앞서 리포트로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유럽에서는 폭염, 산불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남미에는 갑자기 눈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기상 이상 어떤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구가 더워지면서 지구가 좀 어떨 줄 몰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 열적인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아주 편안하게 이 지구가 이제 유지해 왔는데 현재는 지구가 갑자기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을 어떻게 할지 상당히 곤란스러워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온난화의 역설이라고 해서 우리도 겨울에 추운 날씨가 올 때가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북쪽에 머물던 북극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이렇게 제트기류에 따라서 내려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한반도에도 폭우, 한파, 특설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데 현재 남미 상황은 이제 반대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남극의 찬 공기가 이례적으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일 때 이제 남반구는 겨울이잖아요. 겨울이니까 우리 북쪽의 찬 공기는 북반구에 영향을 주고 남극의 찬 공기는 이제 남반구에 영향을 주는데 이 찬 공기가 이례적으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왔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겨울에 한파가 밀려오듯이 이렇게 제트기류가 이렇게 말하자면 사행, 그러니까 휘어지면서 그 제트기류에 따라서 찬 공기가 남쪽으로 이동한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영향을 주는 태평양의 수증기가 많아진 것과 같이 이쪽 남반구에도 수증기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많아진 수증기가 찬 공기가 북쪽으로 밀려오면서 영향을 주는 단계에서 많은 눈을 뿌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올 여름 우리나라 더위는 어떻게 전망됩니까?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최근 여름철의 특성을 보면 매해 똑같은 형태의 날씨가 이어지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지구가 더워지고 바다가 뜨거워지는 것과 같이 지구의 변화도, 기후의 변화도 아주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최근에 몇 년을 이렇게 쭉 이어져 보면, 여름철에 아주 강한 열파가 밀려오면 기온이 극단적으로 치솟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40도 가까이 기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지금 유럽과 미국에 영향을 줬던 그 블로킹 현상, 한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오래 머무는 현상이 이어지면 열이 점점 더 쌓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폭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더워지면서 지구의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쭉 꾸준히 연결되면서 빠져나가면 좋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구가 공기가 한 곳에 이렇게 블로킹 현상 때문에 막혀버리면 혈액이 막혀서 몸에 이상이 오듯이 이렇게 기류가 막히면 지구의 날씨도 극단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고 또 오래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기 때문에 올 여름의 폭염도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지는 현상을 유추해 보면 분석을 통해서 내다볼 수 있는 결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특히 올해보다도 내년이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앞에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그 슈퍼엘니뇨, 엘니뇨가 아주 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구가 특히 해양이 해수면 온도가 크게 올라가고 이런 열파 영향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아마 가장 뜨거운 한 해를 경험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갈수록 날씨 예측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 화상으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돌 그룹 리센누 멤버의 무섭노 발언에 대해 일각에서 일배식 표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립국어원에 관련 질의가 올라왔습니다. 국립국어원 온라인 게시판에 지난달 29일 올라온 글입니다. 경북 지역에서 태어나 40년째 살고 있다고 밝힌 작성자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써왔던 무섭노, 잘했노 등의 노 어미체에 대해 일종의 혐오성 표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국립국어원의 입장을 물었는데요. 국립국어원이 답변을 내놨습니다. 종결어미 노는 경상도 지역의 방언으로 의문문에서는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다만 이 쓰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학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경상도 출신의 개그맨 김시덕도 이번 논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정말 많은 방언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리센느 원희의 무섭노는 의문형 종결어미가 맞다며 언제부터인가 이런 사투리에 대해 일배로 몰아가는 분들이 있어 일배 아이다라고 대꾸를 했었다라고 경험담을 전했습니다. 이어 사투리도 도시마다 세대마다 다르다며 젊은 사람이 쓰는 그런 사투리는 일배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영파이다라고 현 상황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8일 걸그룹 리센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한 영상에서 시작됐습니다. 일본인 멤버 미나미의 고향집을 방문한 영상에서 경남 거제 출신인 멤버 원희가 무섭노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달콩 소리 나는데? 뭐야? 네, 뒤에서. 무섭노. 무섭노, 저녁부터 무서워. 이에 대해 일각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특정 커뮤니티의 유행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정치권에서 불을 지폈는데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나의 관찰로는 일베는 표준말 뒤에 기계적으로 노를 붙여서 사용한다며 문제 제기를 한 데 대해 오재중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노 전 대통령을 이용하는 정치가 오히려 젊은 세대에게 반감을 일으킨다고 지적했고, 또 여기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말끝 하나로 사상 검증하려고 한다며 가세한 겁니다. 사투리를 썼다는 이유로 단순 해프닝으로 지나갈 수 있었던 일이 정치권 공방, 나아가 사회적 논쟁으로까지 이어진 상황. 배재고 사태에 이어 이번 논란도 사태를 키운 건 어른들이라는 점에서 어른들, 특히 정치인들의 자중이 필요한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또 황당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관련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축구연맹 피파 회장에게 레드카드 재검토를 직접 요청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시를 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회장도 전화를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이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피파 회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인정했죠? 네, 오늘 백악관에서 레드카드 문제에 대해 인판티노 피파 회장과 통화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폴라린 발로건이 레드카드를 받는 장면을 직접 봤다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두 선수가 전속력으로 달리다 충돌했을 뿐 반칙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피파 회장에게 전화해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인판티노 회장에게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But all I did, I asked for a review because I didn't think it was a foul. And, you know, again, I'm good at this. I didn't tell him what to do. I can't tell him what to do. But, and I don't believe he made the decision. I think it was a committee that made the decision. And they made the right decision. 지난 2일 미국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의 경기에서 발로건에게 레드카드를 준 심판에 대해서는 과거 기록을 보면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발로건의 징계 철회를 위해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한 월드컵 역사상 가장 대담한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백악관 월드컵 태스크포스 책임자 앤드루 줄리아니가 이 국가 사안이라고 판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X에 올린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파 징계위원회가 절차를 거쳐 결정할 거라고 설명했다며 자신이 발로건의 출전 정지 유예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라 벨기에는 물론이고요. 유럽과 또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먼저 벨기에 왕립축구협회는 공정한 경쟁과 스포츠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피파의 징계유예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항소 절차를 마무리할 시간이 몇 시간뿐이라는 통보만 받았을 뿐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축구 심판 출신이죠. 막신 프레보 벨기에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만약 전화 한 통으로 결정된 거라면 스포츠의 기본적인 규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벨기에 축구 대표팀인 데블스 팬들은 레드카드를 받은 선수가 다시 출전하게 된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S'il a influencé la décision pour que la personne rejoue, franchement, c'est honteux, tout simplement. 유럽 축구연맹도 성명을 내고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피파를 비판했습니다. 레드카드로 인한 경기 출전 정지는 재량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전례 없는 결정으로 축구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벨기에를 꺾더라도 부패한 정치적 술책으로 이겼다는 꼬리표를 달게 될 거라는 탄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벨기에의 반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발로건이 출전 정지된 상황에서 벨기에가 만약 미국을 이긴다면 2020년 대선처럼 조작됐다고 말할 거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